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주 강의인데 오늘도 8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지난주에 했던 게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이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나오죠. 특정한 개업 공개사의 하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사원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 계약서 작성 의무,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보정 설정 의무. 지금 협회 어제 경기도에 회의해 보니까 한 130억 가까이 나간대. 공제금이 협회에서 1년에 이 보정금 나가는 게. 그 다음에 금지행위, 금지행위가 3문제까지 나올 수 있고 한 문제에서 보정 설정 손해배상 책임 2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이 중개보수 2문제 계산하는 거, 한 문제,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에서 2문제, 행정처분, 행정벌 합해서 4문제 출제되고요. 협회 한 문제, 교육제도, 수수료, 포상금 제도가 각각 한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교육제도가 실무교육은 늘어난답니다. 시간이. 근데 지금 국토부에서 연수교육은 시간은 늘어나지 않고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인데 최대 16시간 하는 걸로 권고하는 그런 정도로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확정되진 않았고요. 자, 그러면 먼저 중개보수 청구권입니다. 보수 청구권의 발생은 중개계약시, 중개의뢰시, 우리 집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팔면 중개보수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이 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의뢰를 하지 않았다면 최근에 판례가 있는데 중개업소에 먼저 주택관리업체에 전화해가지고 빈방 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있다 해가지고 계약서 확인설명서 썼다 하더라도 손님이 의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중개보수 원칙적으로 못 받는다. 받으려면은 한 번이라도 중개보수 줄 건지 물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발생은 중개계약 시 발생하지만 행사를 하는 것은 중개완성, 즉 계약 성립되어야 받을 수 있다. 변호사는 수임하면 바로 받잖아요. 패소하든 성소하든. 근데 중개보수는 계약 성사 못 시키면 정지조건부로 발생은 되어 있지만 실제 받을 수는 없다. 계약 성사되어야 되고요. 다만 계약을 성사시켰다 하더라도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중개보수의 한도입니다. 주택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데 국토부령의 매매는 0.7, 임대차는 최대 0.6% 범위 내에서만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택 외의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시도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주택 외에는 먼저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매매, 교환의 경우는 1000분의 5, 임대차는 1000분의 4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고요.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외의 중개상물은 1000분의 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는 깎는 것만 가능합니다. 초과해서 받는 것은 불가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 산정할 때 거래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하는데 만약 한도액이 있으면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받고 우리나라는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대부분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일방으로부터 받는 경우가 많아요. 선진국은 주로 매도인, 임대인한테만 받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쌍방 각각 받고요. 외려 매도인한테는, 임대인한테는 안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 우리나라 개업공개사 중에서.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옆에서 중개보수 안 받는다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법 위반은 아니다. 중개사무소 입구에다가 임대인한테는 중개보수를 받지 않는다 이런 걸 입간판을 써붙여놨다 하더라도 위반은 아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자,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초과가 아니라 이상인 경우 전부 주택에 대한 보수를 적용합니다.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당사자 약정이고요. 약정이 없으면 잔금 치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외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받아도 됩니다. 한도 초과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동일한 중개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를 눌러 사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보수 한 번밖에 못 받습니다. 매매 임대차가 동시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거래 금액은 매매 대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단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분양가가 아니라 실제 납입 금액에다 프리미엄까지만 합산합니다. 분양가 5억인데 계약금 5천만 원 들어간 상태에서 프리미엄 5천 붙었으면 1억에다가 곱하기 요율 0.4% 이렇게 해서 받습니다. 교환인 경우에는 중개 보수가 큰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는데 다만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합니다. 실비는 실제 들어간 돈인데요. 중개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데 실비는 권리 이전 의뢰인한테 받습니다. 등기 사항 증명서 발급 비용 권리 이전 의뢰인한테 받고요. 지급 시기 중개보수는 당사자 약정인데 실비도 당사자 약정입니다. 실비는 계약 성립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된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제가 만든 문제인데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틀린 것은 중도금 일부만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총 분양대금 X죠. 총 분양대금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아까 실제 납입 금액 계약금만 들어간 상태면 계약금 더하기 프리미엄까지만 총 분양대금 즉 분양가가 아니라고요. 이게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라 판례입니다. 판례. 바람직하지는 않는 판례인데 어쨌든 총 분양가 더하기 프리미엄이 아니라 실제 납입된 금액 계약금만 들어간 상태에서 거래했다면 계약금 더하기 프리미엄까지만 합산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교환 금액이 교환인 경우는 중개 보수가 큰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에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를 눌러 살더라도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이 동시에 일어났지만 매매에 대한 금액만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인 경우에는 한쪽에 받는 게 최대 0.6, 매매는 최대 0.7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조례로 정하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이고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의 규정을 적용하겠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에 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에 대해서 기출문제를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인데요. 기출문제 옳은 것은 취소된 경우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의 고의 과실로 취소된 경우는 못 받죠. 고의 과실 없이 거래 당사자의 이행지체로 계약이 깨졌다 하더라도 중개보수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비 받을 수 없다 했는데 실비 이전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 취득 의뢰인으로부터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된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 옳은 정답이네요.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당사자 약정인데 약정이 없으면 잔금 치러야 잔금 치르는 게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중개보수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고 주택이 시도조례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틀린 것인데 지금 책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일단 제가 만든 문제 보고 책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은 전부 예상 문제만 돼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실제 시험에는 기출 문제가 80% 정도는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자, 주택 임대차의 경우 1000분의 6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맞죠? 최대 1000분의 6, 매매는 1000분의 7. 자, 그 다음에 2번 분양권인 경우에는 총 분양대금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총 분양대금이 아니고 납입된 금액입니다. 납입된 금액.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당사자가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 통상적으로 계약금, 기납부,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맞죠? 맞네요. 분양가가 아니고 교환인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큰 것. 지금 기출문제를 보면 똑같은 유형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2분의 1 이상이 주택이면 전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 틀렸네. 임대차는 1000분의 5가 아니라 얼마라고 했어요? 1000분의 4.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는 1000분의 4. 매매가 1000분의 5죠?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1000분의 4, 1000분의 5 이건 숫자니까 암기해야 되죠. 이건 이해가 아니라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는 1000분의 5, 임대차는 1000분의 4 받을 수 있다고. 임대차가 1000분의 5라고 했으니까 5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은 중개보수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실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주택 외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 계속 반복 똑같잖아요. 고의가실로 인하여 무효 취소 해제되면 받을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주택 소재지가 아니라 주택 소재지와 중개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는 뭘 기준으로 한다? 사무소 기준이라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경기도 이천시에서 개업을 했다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해도 서울시 조례가 아니라 경기도 조례 사무소 기준이라고요. 이천에 있으면서 원주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해도 강원도 조례가 아니라 경기도 조례 사무소 기준이라고요. 중개 대상물 기준이 아니고. 이게 시험에 10번 이상 나왔는데 출제위원들이 현업을 안 해봐서 그래요. 현실적으로 현업에서는 강원도 조례든 서울시 조례든 경기도 조례든 똑같아요. 조례 내용은. 그런데도 시험에 낸다고요. 그러니까 출제인들은 그냥 법조문만 보고만 내는 거니까 현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왜 제가 국토부에 시도별로 지금 조례가 똑같습니까? 물어보니까 시도 의원들이 조례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요. 국토부에 좀 알려주세요 하니까 국토부에서 조례, 제정, 준칙, 안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보냈다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럼 똑같이 손 만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그냥 그대로 보고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실은 똑같습니다만은 시험에 나오면 뭐가 기준이라고? 중개 대상물 기준이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기준이라고요. 사무소가 경기도에 있으면 경기도 조례,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중개해도, 주택을 중개해도. 자, 그 다음에 역시 기출문제인데요.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옳은 것은 지금 A시가 속한 시도조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사무소 기준이라고 했죠. 사무소. 중개대상물 기준이 아니라 사무소 기준입니다. 사무소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A시에 있다고 돼 있죠. 문제. 맞죠? 그래서 사무소 기준이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매매입니까? 임대차입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문제가 매매냐고 임대차냐고요? 매매면 1000분의 5죠? 임대차는 얼마예요? 1000분의 4.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는 쌍방울부터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받는다. 이게 X네요. 이게 주택이냐 아니냐는 뭘 기준으로 하냐면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상 용도가 아니라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입니다. 그래서 주택 외입니다. 다만 주택 외인데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로 주택에 준하는 보수를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이면은 굳이 시도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이런 말 할 필요 없잖아요. 0.5, 0.4 받을 수 있다 이런 말 할 필요 없겠죠. 그 주택인지 아닌지는 사실상 용도가 아니라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실상 용도잖아요. 여기서는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적용받는 게 아니라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또 기출문제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기출문제에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했는데 옳은 것인데 중개보수는 쌍방 각각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보니까 B씨가 속한 시도조례라고 했는데 사무소가 어디에 있다고 돼 있어요? A시에 있다고 돼 있죠. 사무소 기준이라고 했죠. 중개사물 기준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D것에 보니까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예, 매매. 주택의 면적은 3분의 1입니다. 주택에 대한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뭐였어요? 이게 지금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 팔고 그대로 세입자를 눌러 사는 경우에는 뭐에 대한 금액을 적용해요? 매매에 대한 금액, 임대차에 대한 걸 적용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적용한다.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주택인데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면 이거는 그냥 상가라는 이야기예요. 주택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패턴을 익혀야 됩니다. 이게 여기서 응용해서 시험에 낸다고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에 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니까 주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거 이런 것도 출제되는데요. 주택 임대차 중개하였을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1,500만 원 더하기 월세 3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은 4,500만 원이 나오니까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70을 해야 됩니다. 37은 21, 3,600만 원이네요. 더하기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해야 되잖아요.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니까. 그러면 3,600만 원이네요. 3,600만 원인데 얼마라고 돼 있어요? 5천만 원 미만이면 0.5%라고 돼 있잖아요. 0.5%. 0.5%니까 5, 6, 30, 5, 35, 18만 원이죠. 계산기 가기 들어가도 되니까 0.5%를 곱하면 18만 원입니다. 그래서 18만 원입니다. 18만 원.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거니까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 임대인까지 합하면 36만 원이 되겠죠. 임차인이라고 한 명을 특정했으니까 곱하기 1을 안 합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아니고 의뢰인들로부터 받는 거 하면 36만 원이 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문제도 시험에 출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증금 2천만 원 더하기 월세 20만 원 곱하기 70을 해야 되죠. 그럼 얼마예요? 2천 3,400만 원. 3,400만 원 이게 답이네요. 3,400만 원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해야 되겠죠.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한다고요. 그래서 3,400만 원이 답입니다.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되었다. 자,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네요. 그러면 주택이 아니고 이거는 뭐라고요? 상가입니다. 이거 건물 팔고 그 자리에 동시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에는 뭐에 대한 것만 받는다고 했어요? 매매에 대한 금액만 받죠. 매매에 대한 것만. 매매가가 1억이네. 1억. 이걸 팔고 다시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에는 합의된 보수는 100만 원이지만 주택이 아니니까 3분의 1이니까 최대 몇 퍼센트 받을 수 있어요? 0.9% 하면 9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90만 원. 9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갑으로부터니까 한 사람한테로 받는 거니까 90만 원이에요. 의뢰인들로부터 받는 거 하면 곱하기 2 해야 되죠. 각각 받을 수 있으니까 답은 3번입니다. 90만 원. 주택이 아니니까 최대 0.9% 한쪽에 받는 거니까 90만 원이라고요. 양쪽 다 받는 거 합하면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뢰인들로부터 받는데 갑으로부터,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으로부터 이렇게 한 명을 특정하면 갑이 누구라고 돼 있어요? 갑이 매도인이면서 또한 임차인이죠. 매매에 대한 거 한 번밖에 못 받잖아요. 그래서 9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출 문제를 받고요. 우리 책에 있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몇 페이지에 있어요? 중개보수가 157페이지,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157페이지. 157페이지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죠? 무등록업자의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자.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무등록업자의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요. 업자가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되죠. 무자격자라 하더라도 지금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무자격자가 중개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업을 하는 건 무등록업자예요. 직업을 하는 것. 무등록업자의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1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매 2번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은 공매대상 부동산 취득알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 이건 중개보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사자 합의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매수 신청 대리 규칙 예규에 보면 매수 신청 대리 보수표가 나와 있죠. 그 규정은 물론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의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 간 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도 중개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받는데 과실로 인한 경우는 못 받죠.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고의과실로 지금 기출문제하고 비슷하잖아요. 다 고의과실로 인하여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거래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의뢰인과 중개행위에 상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했는데 적용됩니다. 제한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중개 의뢰인과 중개행위에 상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상 제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거래가 성사되면 뭐 복비는 몇 배 주겠다 이런 막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요거는 거의 기출 문제네. 1번은 주택 외 5번 주택 외의 중개사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의 법정 한도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주택 외는 뭐로 정한다고 했어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1번에 그래서 1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우리 칠판에서 풀어봤던 거하고 비슷하죠? A시에 중개사무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갑은 B시에 소재하는 을소유 주택의 면적이 3분의 2 이게 응용을 했다고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2면 주택이죠. 2분의 1 이상이 주택이면 주택이니까 을과 병사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을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 갑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기출문제를 응용했어요. 지금 자, 옳은 것인데 기억 갑이 건축물을 중개한 경우 보수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3분의 2니까 2분의 1 이상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미연 갑은 B시에 속한 시도조례다 했는데 사무소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A시니까 틀렸죠. 니연은 사무소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중개대상물 기준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매매하고 동시에 그 자리에 세입자는 눌러서 하더라도 동일 세 번 들어가면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하죠. 그래서 임대차에 대한 금액을 적용한다 했으니 매매에 대한 걸 적용한다 했으니까 맞네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갑은 을과 병으로부터 중개보수를 균분해서 받는 게 아니라 각각 받습니다. 각각.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면 균분하면 얼마예요? 50만 원씩 낸다. 그게 아니라 각각 100만 원 내야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다 지금 160페이지 6번도 칠판에 풀어봤던 같은 문제들이고요.
비슷하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칠판에 계속 다 풀어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 162페이지 9번 옳은 것은 했는데 주택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뭘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사무소. 그래서 틀렸습니다. 1번은. 자, 그 다음에 2번은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보수 지급 시기는 거래 계약 체결이 완료된 날로 한다. 뭐라고 했어요? 계약 체결한 날이 아니라 잔금 지급일 날,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계약 성립된 날이 아니고요. 그래서 틀렸죠. 2번은. 3번 주택 외의 중개사물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죠. 대통령령 X죠. 4번 고의 또는 과실로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받을 수 없다. 중개보수.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영수증을 작성 교부해야 된다 했는데 영수증을 작성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다만 우리 확인설명서 서식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기재하죠. 그래서 따로 중개보수 영수증을 작성 교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게 삭제됐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 서식이 없는 것 시험에 출제됐었는데 거래계약서 법정 서식 없습니다. 공동사무소 설치신고서 법정 서식 없습니다. 중개보수 영수증 법정 서식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가 정정 신청하는 정정 신청서도 법정 서식 없습니다. 중개보수 영수증을 교부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요. 162페이지 9번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이제 계산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계산하는 거 지금 164페이지부터 다 계산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2번만 하나 보겠습니다. 164페이지 2번 칠판에 다 풀어봤던 내용입니다.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입니다. 쌍방입니다. 아까 우리 칠판에는 갑을 임대인 임차인 한 명만 받는 거였잖아요. 쌍방이니까 곱하기 2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계약기간 2년이고요. 보증금 1,500만 원 더하기 월차임 30만 원. 아까 칠판에 풀어봤던 거하고 똑같은데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이것만 차이 나는 거잖아요. 자, 1,500만 원 더하기 월차임 3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4,500만 원밖에 안 나오니까 70을 해야 되겠죠. 37은 21, 2,100만 원 더하기 1,500만 원 하면 3,600만 원. 3,600만 원 곱하기 0.5%니까 18만 원. 쌍방 각각 받으니까 36만 원. 아까 칠판에서는 우리 18만 원이 답이었죠. 한 명한테 받는 거. 이게 기출문제는 한 명한테 받는 거였는데 우리 책은 지금 예상문제다 보니까 조금씩 기출문제를 변형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칠판에 풀어봤던 거예요. 166페이지 4번 보겠습니다. 분양가는 4억인데 분양가하고 상관없이 계약금 4천만 원 들어가고 1차 중도금 6천만 원 납부한 상태에서 9천만 원에 매각하는 것을 주선했다. 9천만 원. 이때 개업공개사 일방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금액은 얼마인가? 5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인 경우는 0.5%네요. 0.5%. 5945. 실제 주고받은 돈이 9천만 원이잖아요. 9천만 원. 실제 주고받은 돈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한다고요? 그럼 이게 지금 마피 1,000만 원, 마이너스 피 1,000만 원 붙었네요. 이런 실제 시험에는 마피 붙은 거에 대해서 나온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실제 시험은. 자, 어쨌든 답은 5번입니다. 이론적으로. 근데 이게 극단적으로 판사들이 판결을 잘못한 게 그럼 마피가 만약에 4천만 원 계약금 들어가고 중도금 6천만 원 들어간 상태에서 마피 1억 붙었으면 주고받는 돈이 없잖아요. 명의 맞는 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개보수 못 받아요. 이론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마피 붙은 거는 출제된 적은 없다고요. 어쨌든 실제 주고받는 돈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9번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169페이지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돼요. 이게 A씨의 중개사무소를 두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A씨의 소재는 주택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얼마인가? 최고 한도는. 자, 매매계약이 얼마입니까? 2억 5천만 원이고요. 중개보수는 합의된 중개보수는 160만 원입니다. 임대차도 있는데 임대차는 사실 볼 필요도 없죠. 거래금액 2억 이상 9억 미만인 경우는 요율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0.4%. 0.4% 곱하면 얼마입니까? 2억 5천 곱하기 0.4 하면 4, 5, 20, 4, 2, 8, 100만 원이죠. 100만 원. 160만 원 받기로 합의해도 법정보수 100만 원 초과한 거는 무효니까 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1번 100만 원이 답입니다. 100만 원. 갑으로부터 한 사람한테로 받을 수 있는 게잖아요. 지금 문제가.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니까 100만 원. 의뢰인들로부터 받는 거라고 하면 200만 원이 되겠죠. 법정 한도 초과 약정은 무효니까 160만 원 받기로 약속해도 100만 원 초과된 거는 줄 필요 없으니까요. 갑으로부터 받는 거는 100만 원이고요. 쌍방으로부터 받는 거 다 합하면 2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시고요. 자, 지도 감독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감독 요약지 페이지인데요. 지도 감독 관청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입니다. 그리고 감독 대상은 개업공개사, 거래정보사업자, 무등록 중개업자고요. 감독 사유는 투기 등 거래 동향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 법 위반 행위 확인,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만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다. 이게 왜 이런 규정이 생기냐면 옛날에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가 있었다. 옛날에는 잘못이 있든 없든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됐습니다. 자, 감독 방법은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밖에 자료 제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무원은 정표를 제시해야 됩니다. 위반 시 제재인데요. 개업공개사가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와 협회가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행정처분이 있는데 자격취소, 자격정지가 있는데요. 자격취소는 공인중개사가 대상이고 자격정지는 소속공개사가 대상입니다. 청문, 들을 청, 들을 문, 청문은 취소 3개만 청문합니다. 자격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만 청문하고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청문을 하지 않고 의견 진술 기회만 부여합니다. 자, 통보인데 자격 취소를 한 경우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과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5일이라는 숫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오직 여기밖에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공고하고 나면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는 말 한 번 딱 나오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5일은 2번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관청은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 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면 7일 이내 반납입니다. 자격 취소, 암기 프린트 39번에 3, 4, 5번에 있는데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3개만 7일 이내에 반납합니다. 그러면 자격 정지, 업무 정지는 반납 규정 없습니다. 이 숫자는 암기해야 되죠. 왜 반납하냐? 지금 따져봐야 답이 없어요. 그냥 취소하면 반납 7일 이내 반납하는 게 3개 있다고요. 암기 프린트 39번에 3, 4, 5번에 제척기간은 업무정지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못한다고 돼 있고요.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 다시 자격을 딸 수도 없고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됩니다. 자격 취소는 요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자격 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그만두고 다른 데가 취직할 수도 없다. 자격 정지, 업무 정지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2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등록 취소, 업무 정지는 등록관청이 하고요. 지정 취소는 국토부 장관이 합니다.
대상은 등록 취소 업무정지는 개업공개사 개공 줄여서 개공이라 하겠습니다. 지정 취소는 거래 정보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청문은 취소 3개만 청문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반납은 취소 3개만 7일 이내 반납한다 했습니다. 제척기간은 오직 업무정지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은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 처분받으면 그 기간 동안은 다른 데 가서 그만두더라도 취직할 수 없습니다. 다시 개업도 안 됩니다. 등록 취소는 하여야 하는 사유도 암기 프린트 16번에 있고 할 수 있는 사유가 암기 프린트 17번에 있고요. 업무정지 할 수 있는 사유 암기 프린트 20번에 있고요.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암기 프린트 8번에 있습니다. 자, 자격 취소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부양지금 뭐 이런 식으로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4번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뿐만 아니라 그 다른 법률 즉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사기, 사문서 위조, 변조, 횡령 그 다음에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 취소하여야 하는 걸로 받겠다. 이 4번이 중요합니다.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올해 개정된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 이중검인 확인서 7가지입니다. 이 앞에 있는 3개는 6개월 나머지 4개는 3개월입니다. 개별 기준. 이거는 암기사항이니까 지금 문제풀이 시간이니까 빨리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꾸 문제 풀면서 이해 안 되면 내용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격 취소, 자격정지 비교인데요. 전부 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고요.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격정지는 6개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자격 취소한 경우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했던 내용입니다. 자격정지 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자격 취소 세계는 자격 취소와 취소 세계는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반납한다?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합니다.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는 부여합니다. 자, 절대적 취소입니다. 해부 결의 소양 없이 취소 사유 암기사항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거 이중 겸임 보증금 채권 휴 등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업무정지 사유 15가지입니다. 결정 공일임 5번까지가 개별 기준 6개월 확인, 계약, 인전, 업명기, 기타 등등만 1개월이고 나머지는 3개월입니다. 국토교통부령의 개별 기준은. 자, 행정처분 사후 절차 비교인데요. 사후 절차 등록 취소는 7일 이내 반납해야 되고요. 업무정지는 반납 규정 없습니다. 자격 취소, 자격정지 했던 내용들입니다. 비교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지정 취소, 부운정 1회.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정가 기록을 승계하는데요. 정가 기록을 가지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재등록 개업공개사가 폐업 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하고요. 폐업 신고 전의 업무정지 가태료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재등록 개공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한데, 다만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 못하고요.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정가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기출문제 좀 연습을 하고 책에 있는 내용 아니고요. 자,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인장 등록 위반하면 개공원 업무정지, 소공원 자격정지입니다.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개공원 업무정지, 소공원 자격정지고요. 거래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확인설명서 교부하지 않는 경우, 교부 보존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에는 해당되지만 자격정지 사유는 아닙니다. 소공의 경우 교부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암기사항입니다. 이거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암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자격 취소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자격 취소 처분은 사무소 소재지라고 했는데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암기 프린터 54번, 암기 프린터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6번, 7번에 있습니다. (6번) (7번) 교부한시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교부한시도지사. 따라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고, 기출문제 패턴만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20일에 다음 중 기준 옳은 것은 했는데, 옳은 것은 이중 소속이 된 경우 6개월이고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 3개월이고요. 금쟁이 보수 초과해서 받은 경우 6개월이고요. 거짓계약서 작성한 경우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쌍방대리 금쟁이니까 6개월입니다. 옳은 것은 2번입니다. 좀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기출문제 이렇게도 나왔다고요. 자격정지 사유 7가지 중에서 6개월이 3개고요. 3개월이 4개입니다. 암기 프린터 19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19번에 이중 금인 할 때 그 1번부터 3번까지가 6개월이고요. 4번부터 7번이 개별 기준이 3개월이라고 그 암기 프린터 19번에 7번 밑에 보면 동그라미 1, 2, 3번은 6개월, 4번부터 7번은 3개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시험에 나온 거라고. 지금 이게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굳이 공부하려면, 그래서 3개월, 6개월까지 꼭 알아야 되냐. 무거운 거부터 순서대로 해놨잖아. 7, 7번을.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답 2번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정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격정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거나 전속중개계약서를 보존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것.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는데요. 답 2번입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1회 가토료 처분받고 또다시 가토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 하면 그냥 가토료만 받으면 됩니다. 2+1, 2+1이 되어야 2번 이상 업무정지 또는 가토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가토료에 해당되는 경우에 업무정지 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 2번입니다. 2번. 그냥 기출문제 패턴을 조금 보고 나서 우리 책에 있는 문제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업무정지. 이 암기 프린트 20번에 있는데 업무정지 사유가 암기 프린트 20번에 업무정지 사유가 있는데 결정 공일임 1번부터 5번까지가 6개월이고요. 나머지 다 3개월이고 맨 마지막에 15번 기타 등등이 1개월입니다. 1개월. 암기 프린터 20번에 결정 공일임 정보만 거짓 정보 공개한 경우 6개월 맞습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3개월, 계약서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인장 등록 위반 3개월입니다. 모두 맞네요. 기타 등등 1개월이라고요. 암기 프린트 20번에 결정 공일임 1번부터 5번까지가 6개월이라고요. 나머지 다 3개월이고 15번에 기타 등등 1개월입니다.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22회 때 출제됐다고요. 기출문제를 봐야 공부하는 요령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입니다. 자격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자격정지고요. 확인설명서 교부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사유일 뿐이고요. 그 다음에 자격정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 다음에 자격정지는 6개월 이하기 때문에 2분의 1을 더하더라도 절대로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죠.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더하거나 빼줄 수 있잖아요. 그럼 개별 기준이 만약 6개월이면 2분의 1을 더하거나 2분의 1을 빼줄 수 있는데 9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서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법에 6개월 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6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 기준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격정지 암기 프린터 19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19번에 이중검인 확인서인데 1번부터 3번까지가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이중소속 6개월 맞죠? 이중소속 6개월이고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은 경우 금쟁이니까 6개월, 거짓계약서 적은 경우 6개월, 쌍방대리 금쟁이니까 6개월입니다. 옳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이렇게 개별 기준까지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암기하는 거 무거운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터 19번에 1번부터 3번까지가 6개월, 4번부터 7번까지가 3개월이라고요. 개별 기준. 자,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했는데 자기 생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자격 취소, 그 다음에 징역형 집행유예 받은 경우도 자격 취소 사유고요. 거짓계약서 적은 경우 자격정지 사유고요. 그 다음에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금지행위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자격 취소는 암기 프린터 18번에 있잖아요. 18번에 부양지금 4가지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 이게 뭡니까? 청문입니다. 청문. 암기 프린터 54번에 6번, 7번에 있는데요. 청문입니다. 필요한 절차가. 청문은 누가 한다고 했어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죠. 서로 다른 경우에는 누가 한다고요? 교부한 시도지사가 아니라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청문을 한다고요. 필요한 절차가 청문이라고요. 들을 청, 들을 문. 암기 프린트 54번에 동그라미 6번, 7번에 있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인데 등록관청은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자격정지는 청문하는 게 아니라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자격 취소합니다. 5일 이내 보고하는 것은 자격 취소를 보고가 아니라 통보인데 어쨌든 자격 취소를 통보하지 자격정지는 5일 이내 통보 보고한다는 규정 없습니다. 그 다음에 7일 이내 반납의 경우에는 자격 취소만,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은 아니고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내린 등록 취소, 취소 3개만 반납한다. 암기 프린트 39번에 3, 4, 5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절대적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했는데 5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암기 프린터 53번 표 밑에 보면은 이중이라는 말을 5개를 정리해놨잖아. 53번 밑에 이게 뭐예요? 지금 이중사무소예요. 이중사무소는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임의적 취소죠. 상대적 취소. 근데 절대적 취소 사유 아닌 것 답 5번이라고요.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임의적 취소,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취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에 대한 제재 내용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는 등록할 수 없다 했는데 암기 프린터 31번에 8번 31번에 8번 보니까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은 결격 사유라고 돼 있잖아요. 31번에 8번.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외. 사망, 해산, 결격 사유, 등록 기준 미달은 예외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이게 암기 프린터 3번의 등록 기준이잖아요. 암기 프린트 3번의 동그라미 3번 등록 기준이죠. 자격증 있는 임원이 모조리 다 그만두면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요. 그럼 등록 취소되고 3년이 안 지났다 하더라도 또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임원 3분의 1 이상 갖추면 다시 등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3년 안 돼도. 그래서 답 5번입니다. 암기 프린트 31번에 동그라미 8번 예외 3가지가 있다고요. 사망, 해산, 결격 사유, 등록 기준 미달의 경우에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럼 만약 사망을 해가지고 등록 취소되면 언제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영원히 못 벗어난다. 즉시 벗어난다. 답은 사망을 해서 등록이 취소됐다고요. 영원히 못 벗어나죠. 사망하면 끝이에요. 부활한 경우에는 즉시 벗어난다. 죽 굽는 사람이 어떻게 취직을 합니까? 영원히 못하죠. 시도지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실무교육 시도지사고 공개사업은 국토부 장관이고 자격증교부 시도지사고요. 등록관청이고요.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국토부 장관이고요. 협회지도감독 국토부 장관이고 의뢰신고 신고관청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의 고유 업무는 1번 기출문제입니다. 2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등록 안 해도 됩니다. 기출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소속은 휴업기간 중에도 안 됩니다. 예, 답은 3번입니다.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해도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등록관청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는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이상 벌금 받으면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데 이때 이 법이란 본인 잘못으로 받은 벌금만 해당되고 직원 잘못으로 받은 벌금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직원 잘못으로 받은 거는 해당되지 않는다. 업무정지는 국토부령으로 정하고 있고요. 과태료의 개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됐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옳은 것인데 폐업기간 13개월인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폐업신고 전에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업무정지 못한다. 폐업기간 3년 초과하면 등록 취소 못한다. 옛날 거 가지고. 자, 그 다음에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3년이 아니고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자, 그 다음에 폐업기간이 3년 초과했으면 3년 6개월 됐으면 옛날 거 가지고 등록 취소 못한다. 자, 그 다음에 답은 4번이네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게 한 과태료 처분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9개월 된 때에는 승계됩니다. 1년간 승계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5번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폐업신고 전의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폐업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성계에 있고요. 그래서 틀렸고 답은 4번이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틀린 것입니다. 보조원 고용할 수 있는 숫자는 개공,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암기 프린트 16번에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개공,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해서 고용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암기 프린트 16번 맨 밑에 있습니다. 자, 틀린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틀린 것은 몇 개인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청문하여야 한다. 사망한 경우에는 청문 못합니다. 청문이 들을 청 들을 문, 이거는 제가 만든 내용입니다.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어려워요. 이 문제는. 몰라도 된다고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다만 청문은 사망의 경우, 해산의 경우 예외적으로 청문 안 해도 되죠. 청문이 들을 청 들을 문, 듣는 게 청문인데 죽고 없는 사람한테 들어볼 수 없잖아요. 예외 없이 이 말이 틀렸다고요. 그 다음에 청문 절차에 대한 명문 규정은 공인중개사법에 없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합니다.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은 병과하지 않는다. 두 가지를 동시에. 등록 취소됐으면 중개업 못하잖아요. 업무를 못하는데 또 업무정지할 필요 없죠. 업무정지 처분을 한다는 것은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처분도 병과하지 않는다. 자격 취소되고 없는 사람은 어차피 못하잖아요, 업무. 그러니까 또다시 자격 정지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 했는데 명문 규정은 없고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의견 전술 기회를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역시 명문 규정은 없고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합니다. 암기 프린트 54번에 6번, 7번에 있기는 합니다. 6번, 7번에 규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의견 전술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말은 있지만 행정절차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틀린 것.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습니다. 의견 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자, 틀린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자격 취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에게 반납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반납한다?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반납합니다. 등록정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됩니다. 등록관청에. 근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의 경우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암기 프린트 39번에 3, 4, 5번에 7일 이내에 반납하는 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처분의 자격정지 처분은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개업공개사의 경우에는 7일 이내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역, 디귿, 리얼이 틀렸네요. 이것도 기출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내본 문제고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했죠. 자, 이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기출문제인데요. 등록증을 대여한 날로부터 2개월 후에 폐업하였고 2년 후 2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등록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업무정지 처분은 폐업기간 1년 초과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이 미성년자를 보존으로 고용한 날로부터 45일 만에 고용관계를 해소한 경우 이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했는데 없습니다.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면 암기 프린트 37번에 있죠. 2개월 37번에 있나요? 38번에 있네요. 38번. 38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네요. 38번에 동그라미 2번. 디귿. 갑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거짓 보고한 날로부터 1개월 후 폐업을 하였고 4년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등록한 경우
거짓 보고를 한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했는데 할 수 없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소위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척기간.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다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